AI 버블이 꺼지고 있습니다. 찾아주세요. 지금 벌써? 꺼지고 있는 게 맞아요? 아, 꺼지고 있는 건 아닌 것 지금 같은데. 차트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이제 코인러 인증이야. 이 차트를 보고 버블이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4시간 봉을 봐서 그래 지금. 우리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4달 봉을 봐야 된다. 주봉을 한번 볼까요? 아니, 주봉은 야 꺼졌잖아. 아니, 주봉은 거의 사실상 이거 그 하이먼 먼스키 차트 아닌가요? 이거 뭐야 이거? 야, 구글 왜 이렇게 내렸어? 야 이거 올해 초만 해도 올해 초만 해도 구글이 뭐 무슨 카펙스 많이 늘리고 뭐 클라우디드니 뭐니 이러면서 막 뿌악 올랐었는데 이거 되돌리는 거 이거 좀 무서운데 왜 이러는 거죠? 지금 거의 다 왔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AI 버블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저 모르죠. 지금 좀 그 현실 부정 단계에 지금 좀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중동 여파가 크다. 아니 중동 언제까지 여파가 클 거야? 그니까 이거 할 말 많은데 일단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우리 지금 그 구글 클라우드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지금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코인이래 구글이. 구글 코인. 네, 구글 코인이 많이 내려갔어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얘네가 카펙스라고 하죠. 이제 돈을 얼마나 쓰냐 얘네들이 인프라 AI에다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도 아니야. 이제 몇 달 전만 해도 이거 돈을 많이 써야 이제 AI에 대한 우리가 붐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르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약간 슬퍼지려고 해. 이거 그냥 광기장이 이제 끝나는 걸 의미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까? 이제 SK 하이닉스를 보면은 그 내려간 게 나쁘지 않은데? 구글보다 나쁘진 않아. 구글 코인에 비해서 구글을 나쁘지 보고 않은 것 같아. 이러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네, 그쵸. 개인적으로는 네. 일단 저 차트를 보면 저희 팟캐스트를 언제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네. 그죠. 고점에 저희가 첫 에피소드를 찍고 제가 주식시장에 데뷔하면서 이 팟캐스트도 같이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에 비해서 우리가 나쁘지 않다고 하는 거지 SK 하이닉스도 뭐 좋지 않습니다. 네, 여기 피코탑이라고 하죠 보통. 이 피코탑에서 우리가 우린 아니고 알렉스님이 사서 물렸다. 저도 비슷해요. 진짜요? 저도 아니 비슷합니다. 우리 지금 손실률이 비슷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죄송합니다. 웃어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뭐 주식이나 코인 뭐 리딩이나 분석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의 그 광기 랠리나 장이 끝날 수는 있으나 오늘 저는 좀 우리가 커버를 했으면 좋겠는 게 정말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10년 이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AI를 하나의 섹터, 그러니까 단순한 에셋 클래스가 아니라 그 AI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영향, 우리의 개인 사회 정말 이 전체 시빌리제이션과 세계에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아직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점 선언 어, 했습니다 방금. 전 무조건 알렉스의 오른다. 저점 선언. 다만 지금 첫 팔아야 번째 될 것 같은데. 이거 비트코인 127대 내가 이제 전인군은 시작이. 아니지만 첫 번째 나는 늘 돈을 잃는다 투자하면. 두 번째 하지만 10년 주기로 보면 무조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뒤에 묻어두고 보지 마라. 그게 말이 쉽지. 영영 보지 마라. 올라도 보지 말아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항상 마음은 그래. 나 워렌 버핏의 그 투자법. 내가 이거를 10년을 들고 갈 게 아니라면 절대 이거를 하루라도 들고 있지 마라. 1시간이라도 1초라도 들고 있지 마라. 뭐 이런 소리 했었잖아요. 그죠. 나 항상 그러니까 이번에 그 로봇 스트래티지 아시죠? 네. 로봇 스트래티지도 나 그 마음으로 들어갔어. 진짜 앤드류 킹 어떤가요 지금? 예? 어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로봇 스트레이지 엄청 안 좋죠. 지금 한번 볼까요? 로봇 스트래티지. 로봇 있나요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있다. 와우. 아니 이거는 구글 코인보다 심한데? 이거 밈코인 아니야 이거? 코인인가요 근데? 네. 주식이에요? 코인이에요? 코인이에요. 아 코인이구나. 아니요. 그러니까 코인이죠. 펀드인데 코인이야. 밈코인 아니야? 로버트 밈코인? 사실상 그렇죠. 이거 근데 코인이죠. 이쯤 되니까. 그러니까 박주혁이 사는 게 밈코인인데 네. 로보도 그러니까 밈코인이야. 지금 완전 코인 행 됐다. 그냥 끝났다 그냥. 와 진짜 지금 차트가 진짜. 근데 그래도 그래도 기다려요.
예,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말씀 구글은 오를 것 같은데 구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나 사실 근데 그래도 약간 희망을 품고 있는 게 나쁘지 사람 나 않아요. 비웃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희망은 좋은 거야. 네. 희망은 좋은 거야. 나 약간 그 호피움. 호피움 뭔가요? 왜냐면은 여기서 또 로봇 스트래티지 힐링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얘네들이 그래도 괜찮은 게 지금 스페이스X가 좋은 예시예요. 스페이스X가 프라이빗 투자자들이 이 사람 웃고 있어. 아니. 프라이빗 투자자들이 모든 그 가치를 다 먹고 리테일한테 다 던졌잖아요, IPO로. 그죠. 근데 이거는 그거를 그 프라이빗 투자자들이 먹는 업사이드를 나도 같이 먹는 형태인 거야. 그래서 그 로보틱스 섹터가 커질수록 이것도 우상향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조건이 뭐냐? 로봇 스트래티지가 그냥 펀드예요. 펀드인데 얘네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잘 돼야 돼. 맞아. 그래서 얘네 투자하는 회사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라서 이제 일단 그건 희망은 있다. 이게 로봇 스트래티지가 뭐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로봇 스트래티지는 로보틱스 관련 회사들의 주식을 얘네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ETF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로보틱스 시장들이 다 회사들이 다 지금 프라이빗 투자만 가능하다 보니까 시장 공개가 안 됐다 보니까 그거를 얘네들이 대신 사주고 그 주연님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호구 투자자들은 그거에 이제 투자를 이제 유동성을 대주는 거죠. 이동석 출고. 나는 내가 하이닉스 나온 거 보고 이 중에 가장 호구가 있다면 그건 나인 거고 그리고 그 심지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저 로보트 형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 주영님을 보고 한번 스폰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앤드류 캉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앤드류 康형 나 믿어. 앤드류 康 형이 그래도 투자 나는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한 1년 동안 이 사람이 이더리움도 막 비트마인 이런 애들이 막 사가지고 이거 이더리움 $10,000 맞아. 이지랄 할 때 얘네는 아니야. 반대로 지금 맞아. 이더리움에 베팅한 건 자살 행위다. 아주 공격적인 그 아티클 하나 써가지고 그때 그 톰 리를 완전 개쪽을 줬어요. 그 본인도 지금 개쪽 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자살 행위다라고 해놓고서 본인이 자살 행위를 하고 자살을 하고 있어. 뭐 그렇지. 내가 한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할복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장담은 없죠. 근데 뭐 누구나 다 계획은 있습니다. 처맞기 처맞기 전까지. 전까지. 네, 어. 그렇죠. 굉장히 처맞고 화이팅. 있다. 근데 로봇 스트래티지가 이제 분기마다 공개를 하나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는지? 그냥 수시로 공개해요. 그래요? 수시로 공개를 하면서 이제 내부라고 하죠. 걔네들의 net asset value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지금도 이미 그 어떤가요? 내부 대비 한 3-4배 정도 돼요. 이 가격이. 그러면은 지금 아직 바닥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바닥 쉽지 아니야. 않네. 이거 진짜 좆될 수 있어. 그래서 흥분하셨어요 지금. 근데 사줬잖아요. 이거 기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그거야. 나는 믿어.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믿어. 하나님 아버지. 앤드류 제발. 캉의 친구비를 냈다고 생각하고 앤드류 캉을 여기 한번 초대를 하는 게 가장 좋네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DM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쇼츠로 만들어서 네. 앤드류 형님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 들고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이 AI 관련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네네. 먼저 조금 핫한 거 이제 키미 K3라고 하는 모델이 나오면서 아주 세상이 왈칵 뒤집어졌죠. 이게 뭐냐? 그냥 오픈 소스 모델이다. 근데 기존의 클로드나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페이블이나 GPT 5.6 뭐 솔 이런 것과 달리 세이프 가드가 거의 없다. 한마디로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AI다. 우리한테 어떤 도덕적 그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 모델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검열을 안 하는 거죠. 검열을. 네, 검열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 GTE의 엔조라고 하는 친구가 막 이렇게 사용 후기를 썼어요. 근데 여기 마지막 문단에서
말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페이블과 GPT처럼 똑똑하지는 않다. 이 수학과 과학에서는. 근데 핸드커프 수갑이 차져 있지 않다. 검열이 없기 때문에 이 프론티어 랩스들 오픈 AI와 클로드들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게이트키핑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고객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AI 회사들에게 어떤 resentment, 앙심 혹은 불만을 품을 수 있고 이 동쪽 여기서 우리의 동향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이 동쪽 이 동향에 대한 어떤 선망, 어떤 충성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거는 미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키미 K3 두 분은 써보셨나요? 저는 원래 써봤고요. 원래 전부터 써봤었고 왜냐면 검열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 굉장히 느리고요. 네, 일단은 당연히 성능은 페이블이랑 이제 GPT 5.6 대비 엄청 안 좋긴 해요. 그러니까 속도도 느리고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느꼈던 건 이 엔조의 말에 공감했던 건 뭐냐면 페이블이랑 오프스 또 솔라나라고 하는 솔 5.6 네, 그 머릿속에 지금 모든 게 코인이야. 그게 코인인데 하여튼 그 걔네들에 비해서 성능은 떨어지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왜냐면 진짜 페이블은 거의 PC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만 하면 안 된대. 제가 뭐 부탁하면 이거 뭐 보안 이슈로 안 되고 뭐 검열 다 시켜버리는 어떻게 보면 좀 미국스러워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느낌? 뭐 말만 하면 안 된대. 뭐 말만 하면은 이거 할 수 이민국 없다. 같은 건가? 완전히 그래. 진짜 완전히 그냥 제가 발언을 하면 이거 다 제지하고 못한다 그러고 이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페이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센데 나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는 어떤 하등의 이유들을 막 대면서. 근데 키미는 뭐 그 정도로 머스큘러 하진 않지만 굉장히 시키는 거 다 해요. 네, 시키는 건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개발자라면은 차라리 키미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약간 삼국지로 치면은 페이블은 여포 같은 놈이네. 존나 센데 지 맘대로 해. 맞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배신 막 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고. 돈 내가 냈는데. 그니까 내 말이 이 새끼 녹봉 내가 주고 적토마 내가 줬는데 왜 조조의 마음이구나. 했는데 그리고 키미는 그거지. 말 잘 듣는 뭐 장수 이름 나도 하우돈 같은 존재인가? 그래 충성스러운 하우돈보다 약간 밑에 급인 것 같아. 전위 정도로 합시다. 전위. 이 사람도 삼국지 많이 보셨네. 삼국지충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정도 급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좋은 예시가 지금 여기 띄어져 있는데 키미 K3가 뭐 레디스 서버라는 걸 털었대요. 제로데이 버그 익스플로잇을 이용을 27분 만에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페이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내가 보안 관련된 질문을 물어봤을 때 아니야 나는 그런 걸 해줄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 근데 저는 그 AI 같은 것들 특히 오픈 AI나 이런 클로드 같은 것들 이렇게 써봤을 때 그 스티브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는 코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물어봐요. 좀 이상한 거 19금 같은 거 6봉 같은 거 많이 물어보죠. 6봉. 아니요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요. 저는 그 조금 더 도덕적으로 와 진짜 엄청 깊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러면서 찐 고민하고 있는 거야. 도덕적으로 조금 올바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얘가 보고 싶다. 그러면 얘가 아니야 친구야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하면서 막 나를 가스라이팅을 하거든. 근데 이제 나는 아니야 친구야. 막 그런다니까 no 막 이러면서 막 그래. 그럼 내가 제가 욕을 많이 해요 얘한테. 저도 욕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야 네가 뭔데 네가 뭘 알아. 아니 근데 두 분은 뭘 하시길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키미 안 써봤고 제가 하는 거는 한 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하기 싫다거나 못한다거나 뭐 저한테 워닝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일에 써서 그런가? 그렇죠. 이제 저는 사생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사생활도 뭐요? 누구의 사생활을 뭐 사생활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러니까 야 친구야 그러면 안 돼 이런 게 뭐가 있어? 내 정신 상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내가 하는 이런 깊은 생각들이 있어요. 코통치시네.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 알겠습니다. 나도 몰라. 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픈 AI의 뭐 Head of Strategic Futures라는 게 뭔 직책인지도 모르겠지만 수많은 직책 중에 하나예요. 네. 다 헤드야 다. 요즘에 뭐 엄청 뭐 새로운 재밌는 직책들이 많더라고. 뭐 길을 글을 엄청 길게 써놨어. 근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파트가 뭐냐? 트럼프 정부가 이런 중국 오픈 소스 모델의 규제적 리스크 때문에 오픈 소스 AI를 밴 때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엄청 욕을 먹었었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밴은 안 때리겠지만은 어찌됐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이랑 이제 기업들이 오픈 소스 AI를 채택하지 못하게끔 다양한 어떤 규제적 허들들을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안 맞지 않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오픈 AI 얘네가 찌라식 하나 돌았었잖아요. 트럼프한테 오픈 AI 지분 5%를 그치.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음. 내가 정경유착의 스멜이 오지게 나 여기서 나는. 얘네들이 지금 그 스타게이트 프로그램도 오라클이랑 했잖아요. 그죠. 오라클은 또 음모론이 아니요 시작됐어. 이거 사실이라니까 왜 뭐 이래? 냄새가 난다면서. 나는 냄새가 안 나. 아무 냄새도. 니는 뉴스를 안 보니까 이게 오라클이랑 오픈 AI가 스타게이트를 하잖아요. 스타게이트는 트럼프에서 만든 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고, 근데 오라클이 누구냐? 엄청난 친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그쪽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얘네들이 싸바싸바 해가지고 트럼프 형, 야 우리 돈 벌어야 돼. 야 저 중국 저 새끼들 좀 놔둘 거야? 우리 투자 이거 너 오라클 이거 네타냐후 이거 다 알지? 하면서 막 뭐라 할 수 있다고.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이런 애가 가가지고 야 우리가 너 영상 몇 개 있는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잖아. 너 좀 정신 차려. 이러면서 트럼프한테 뭐라 할 수 있다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오픈 AI랑 이런 미국 애들이 되게 막 열려 있고 되게 우리는 막 프론티어 랩스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저는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요즘에. 저는 이번에 이제 키미를 말씀드려서 써본 적은 없지만 되게 인상 깊었던 점은 이 보통 아까 스티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미국이 오히려 뭐 언론의 자유라든지 그죠. 그 개방감 그 자체잖아요. 원래 그렇죠. 자유의 어떤 상징이고 그런데 지금 AI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비해 굉장히 폐쇄적인 스탠스고 왜냐하면 일단은 키미 그 뭐죠 문샷 AI라는 회사인가요? 그렇죠. 그 회사가 어쨌든 중국 회사이고 맞아요. 이론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내버려둘 리가 없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중국 정부에서 이걸 이제 내버려 두는 이유는 거시적으로 일단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영향력과 패권을 거머쥐려고 하는 빅픽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중국은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면 언제든지 그거를 이제 손가락만 한번 띡 뭐 버튼 하나 누르면은 바로 없어지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에 빅픽처는 이 패권을 거머쥐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도 저는 궁금하고 더 나아가서 어쨌든 트럼프도 뭐 지금 이제 중간 임기가 다가오고 있고 임기가 끝나면 다른 또 대통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 패권 싸움에 너무나 주요한 주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2020년, 19년 이때 한참 CBDC랑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미국이랑 중국 패권 얘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결국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권을 지는 국가가 화폐의 주권과 이제 대치가 되는 것이며 이게 지금 AI에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도 그 치프 스트래티지 뭐 헤드 오브 스트래티지 퓨처 이 사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 오픈 소스를 채택하는 이유는 중국이 좀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오픈 소스 전략을 좀 채택을 한 것이고 얘가 또 발언했던 것 중에 좀 논란이 됐던 거는 주영님이 여기서 엄청 크게 반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픈 소스를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기술의 어떤 성장을 저해한다라고 얘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폐쇄적인 모델을 채택을 해야 그 AI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기술의 어떤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오픈 소스를 채택하는지 모르겠다. 그걸 지지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또 재밌었던 거는
본인이 지금 그 키미를 사용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게 이건 단순히 뭔가 증류로 설명하기에는 그 증류라는 것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태까지 중국 모델들이 그 미국에 있던 그 프론티어 모델들을 그 이용해서 걔네들을 베끼는 형태로 지금 자기의 모델들을 학습을 시켰다. 그게 증류라고 하는데 그 증류라고 설명하기엔 되게 복잡하다. 키미의 어떤 발전 향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게 증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소스 모델들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도 보면은 저는 내심은 계속해서 이렇게 중국 모델들이 자기네들 베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오픈 소스를 장려하고 하는 게 오히려 폐쇄형 모델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술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되게 다양한 갑론을박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중국이 오픈소스 모델을 선택하는 이유는 전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냥 본인들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거를 갈 수밖에 없는 빠르게 어떻게 이걸 비약적으로 성장시키고 어떻게 보면 경쟁시킬 수 있으려면은 그건 계속해서 폐쇄형 모델보다는 오픈소스로 가야 얘들은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전 이게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하면 검열이고 미국하면 자유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사상적 토대와는 지금 AI를 채택하는 방법론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뭔가 되게 모순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발전을 저해하고 발전시키는 걸 단어로 영어 단어로 하면은 악셀 그리고 디셀이잖아요. 디셀은 이제 저해. 발전을 저해하는 그쵸. 방향이고, 근데 이 사람은 이 오픈 소스 모델이 디셀이라고 했어. 왜? 그치. 그런 게 그러니까 얘는 사상 자체가 얘네들은 우리 걸 베끼긴 베껴. 그러면은 프론티어 모델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들면은 이 새끼들이 베끼니까 우리가 그치.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래서 맞아, 더 맞아, 좋은 걸 만들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액셀러레이트를 못 한다. 가속을 못 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이 세상에 AI를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가 뭔데? 약간 웃긴 거거든요. 이게 되게. 그 테슬라랑 되게 대조되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맞아. 사실 어떻게 보면 셀프 드라이빙 테크놀로지의 완전 그냥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쵸. 그걸 그냥 오픈 소스로 다 개방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신감의 문제인가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모순적이라고 느끼는 게 아까 주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이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그 우리는 미국이기 때문에 제일 잘해라고 생각을 하면 오픈소스 풀면 되잖아.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관련된 것들이나 전기차 인프라 관련된 것들을 다 풀어버린 이유는 자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우리 자신 있어. 우리만이 프론티어야. 우리만이 프론티어 기술을 만들 수 있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폐쇄형으로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따라잡히기 쉬우니까. 그리고 얘네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 정부와의 정경 유착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미국이 야 엔비디아 너 저 구린 GPU만 팔아라. 중국에 팔아라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제일 우선권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 자체를. 근데 이제 그런 자신감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들은 그 찌라시로는 이거 또 웃어. 재밌으니까. 그 어디서 듣는 거지? 동남아 쪽에 그런 그 데이터 센터들에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GPU를 동남아로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한대요. 중국 애들이. 그래서 중국으로 직접 그 되는 그 수입해 오는 거는 그냥 그거야.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 명목상으로? 가리기 같은 거야. 그냥. 이거를 막을 길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중국에만 안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 가장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 국가에 다 좀 저성능 그 GPU라 이런 걸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동남아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지. 중국에 이제 제일 성능 안 좋은 거, 제일 성능 좋은 거를 안 파는 건데 이제 동남아로 어떻게든 조금씩 들어가면은 어쨌든 이 중국 애들도 이 독자적인 뭐 무슨 그 모델의 그 구조가 있다면서요. 미국 애들이 하는 LLM과 다르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모델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제한들이 이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 이거는 또 인구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중국이 인구가 거의 한 10몇 억이잖아요.
걔네들 IQ 130 넘는 사람들 숫자가 전체 인구의 뭐 한 10%에서 5% 되나요? 그 정도만 되면은 미국에 있는 천재들의 숫자보다 중국에 있는 천재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브레인 파워 자체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요즘에 약간 미국에 대한 혐오가 약간 생긴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이긴 해. 네, 맞아. 그럴 만한 사건 사고들이 실제로 많고 많죠. 지금 최근에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네. 행보들도 그렇고 네. 좀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중국의 위협이 정말 이게 쉽지 않다 이거. 중국은 근데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할까? 내 말이 그것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걔네들 부패가 굉장히 심하대요. 뭐가요? 그- 부패가? 네. 축구협회. 아. 네. 우리나라보다 심할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국이 진짜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사실 AI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샤오미도 그렇고 바이두도 그렇고 뭐 전기차도 진짜 많이 따라왔어요. 그 제가 BYD. 알기로는 예. 전기차는 중국이 오히려 따라온 게 아니라 걔네가 앞서 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도 그 핸드폰 성능을 보면 사실 이제는 뭐 갤럭시나 뭐 아이폰에 거의 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사실 그게 산업 스파이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얘네들이 늘 하던 게 그 중류예요. 그런 AI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삼성에도 산업 스파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반도체 기술이든 아니면은 그 갤럭시 만드는 기술이든 가지고 가가지고 그 중국에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되게 많이 따라잡았는데 이젠 되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되게 염려해야 되는 수준까지 도달한 거는 맞다. 근데 저는 사실 전 되게 저는 아직까지 좀 친미주의자긴 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는 사실 저희가 패권국이 될 수 없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패권국이 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모셔야 하는 주군을 섬겨야 하는 주군을 골라야 된다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미국 형들이긴 하거든요. 밸런스 게임. 미국 아니면 중국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게 현실이니까 맞아.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제 주군을 골라야 된다. 중국에 편입이 될 거냐, 미국에 편입이 될 거냐. 저는 아직까지 미국이긴 해요. 그런데 아까 주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그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 혐오심, 예. 예, 좀 분노가 조금 스택이 좀 쌓이고 있다. 카르마가.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친미주의자긴 해요. 근본적으로 친미주의자야.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런 행보들이 다 싫어서 요즘에 이런 혐오 스택이 많이 쌓인 거지. 근본적으로 친미주의자인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사실 옛날 같으면 무시도 많이 하고 아니 뭐 중국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술들이 얘네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면서 보고 얘네들의 기업들이 어떻게 치고 나온지를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무시하면은 큰 코 다친다라고 그냥 엄청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중국이 리드를 하고 있는 첨단 산업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배터리 특히 배터리 기술이 중국이 제일 앞장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거의 한참 못 미쳐. 근데 배터리가 어디에 들어가냐? 차에 들어가죠. 그죠. 다 들어가요 다. 예, 중국 전기차가 그냥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배터리가 드론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드론 어디에 써요? 군사 장비야 이거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어디에 써요? 전쟁. 그게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그런 게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게 대만 침공에도 쓰일 수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 쓰일 수 있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방어의 입장인 거야. 걔네들은 왜냐면 낙후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자신들이 여전히 세계 최강인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란에서 저 터진 거지. 리얼. 걔네들 항공모함 거기 끌고 갔다가 철수했잖아. 왜? 그 드론 못 잡으니까 드론 한꺼번에 한 수백 대가 날아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못 잡아 그거.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베끼는 것도 그렇고 뭐 인구도 많고 이런데 가장 무서운 거는 지금 키미가 검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잣대가 없잖아요. 이 모델이 중국이라는 국가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무서운 이유는 인권이 없어요 여긴. 그러니까 이러면 또 막 중국 사람들이 우리 인권 있어 이렇게 할 텐데 미국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 발전하기 위해서 뭐 임금도 줘야 되죠. 그다음에 얘네들의 어떤 기본권도 보장해 줘야 되죠.
근데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뭐 노숙자들 그냥 데려다가 쓰는 경우도 많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원한다면은 그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침해해도 돼. 침해하고 그냥 인간의 그냥 극단적 효율을 위해서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이프가드가 없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세이프가드가 없는 게 중국이야.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만 하면 SNS 타고 뭐만 하면 비판하고 뭐만 하면 이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엔 발전을 함에 있어서 비용이 미국이 그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일괄적으로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그냥 딱 하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용적인 측면도 너무 크다. 그래서 항상 그 국가의 발전을 볼 때 저는 단순히 뭔가 이 국가가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자본이 많다 이런 걸로 볼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그 우리가 걸고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을 그냥 스킵할 수 있느냐. 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상으로 가장 빨리 발전한 국가는 나치의 독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냥 파시즘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발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민주주의 지켜야 되지, 뭐 자유 지켜야 되지, 권리 지켜야 되지 난리가 났는데 중국은 그냥 우리 그냥 AI 발전, 얘네들 뭐 전기차 발전, 배터리 발전 하고 싶으면은 그냥 국민들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경쟁을 하는 단계에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이유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상하이에 사는 어떤 프랑스 그 애를 작년에 그 KBW 주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상하이 사는 거 어때? 궁금해. 그때도 약간 중국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하니까 엄청 좋대요. 자기는 그냥 여기서 평생 살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아직 그런 게 있었어. 이 프로파간다에 쩔어 있었어. 그래가지고 친미 프로파간다에. 그래가지고 야 거기 뭐 이렇게 막 표현의 자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를 비웃더라고. 그러면서 걔는 야 미국에서는 하지 못할 수 있는 말이 훨씬 많다. 성차별하면 안 되고 인종차별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기본이 차별이야. 중국은 이제 그거는 다 가능하고 모든 게 표현이 다 가능하다. 공산당만 욕 안 하면 돼. 공산당만 욕 안 하면 돼. 맞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표현의 자유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리 있네.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더라고. 진짜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알던 세계가 깨졌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성을 이야기를 할 때 저는 15살 때부터 미국에 가서 살았으니까 거의 누구나 다 성조기가 그려진 뭐 옷이나 무언가가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애국에 대해서 막 자주 생각하고 문화적으로 스며들어 있다고.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아메리칸리즘이 그럼 아까 얘기했던 언론의 자유라든지 개방감이라든지 누구나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 이런 약속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의 미국을 만들게 한 원동력인데 반대로 그게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그냥 광고용인 느낌? 미국은 이렇게 열려 있고 자유로 그 가득 찬 나라인데 실제로 거기서 살다 보면은 사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민족성도 약간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를 하자 똘똘 뭉치. 그러니까 아까 파시즘도 이야기하셨는데 인생의 목적이 그냥 거기에 대동단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북한 같은 경우는 리더의 사진을 이제 보여주거나 리더가 막 옆에 있으면 나는 그냥 인생의 어떤 영광의 순간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 게 나의 라이프 미션과 비전이랑 너무나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나의 삶이 중요한 건데 이제 정부와 혹은 규제와 검열과 이러한 존재들이 이래서 미국이 멋있다고 우리가 광고하고 선전하지만 실제로 우리 그 옛날에 그 뭐죠? Not in my front yard. 님비 현상.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내 집 안에서는 안 되는 건데 대신 우리 마을은 이거 되게 막 멋지고 이런 얘기는 막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게 늘 모순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 아시죠? 그 몰라요. 92년도인가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게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아저씨가 역사의 종말이 왔다. 민주주의가 이겼고 이 그 시장 자본주의가 이겼다. 이게 우리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형태의 어떤 사회 제도이고
이게 뭐 대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중적으로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이게 대중적인 의미고 이 사람은 실제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가 이겼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은 우리는 어떤 큰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팟캐스트도 얘기했었잖아요. 전쟁이 없으면 전쟁이나 어떤 큰 일, 윅맨. 나를 넘어선 어떤 굉장히 큰 일에 내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허무주의와 소비에 빠진다. 그리고 개인주의에 빠진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현재의 미국을 만든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역사의 종말 이전의 형태의 국가로서 사람들이 뭐 대부분 아니지만 뭐 그래도 정부 자체는 어떤 생존에 대한 그런 위협을 걔네들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예시가 일단 기름을 왕창 많이 사놨고 그리고 걔네는 에너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배터리 엄청 발전시켜놨고 로보틱스라든가 전기차 이런 걸로 부국 강병 이루려고 해.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야. 미국은 일단 각각 개인과 각각 지방과 각각 어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훨씬 더 나라의 아젠다보다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 종말이 종말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알렉스님 말에 대해 공감하는 게 사실 미국이 지금만 이랬던 게 아니라 전쟁만 일어나면 굉장히 독재 국가에 준하는 굉장히 무차별적인 국가였어요. 옛날에 그 FDR,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때 세계 2차 대전 때는 일본인들을 강제 수용소에다가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은 나치랑 비슷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용소에다가 집어넣고 차별하는 행동들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일본인들이 진주만을 공격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막 인권, 자유, 권리 뭐 기본권 이런 것들 되게 존중한다는 듯한 느낌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학습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보면은 좀 침해하고 본인들의 국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치매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랑 물리적인 전쟁은 안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전쟁과 뭐 AI 전쟁들을 하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또 옛날의 미국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고 국가가 이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작금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미국 왜 이래가 아니라 미국은 원래 늘 그래왔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는 항상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고 미국은 우리는 아니었어 이 자유진영의 승리하라고 하지만 이 자유진영의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이 어떤 폭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억압하면서 성장을 해왔다.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느껴지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또 사회중앙화와 중앙화 논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은 좀 어설프게 지금 중앙화가 돼 있어. 왜냐하면 연방주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삼권 분립도 있죠. 어찌됐든 뭐 트럼프 뭐 딥스테이트라고는 하지만 트럼프를 또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것도 정말 효율적이게 실행할 수가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어떻게 보면 일당 독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국 강병을 위해서라면은 얘네들은 정말로 그 응집되어 있는 권력을 통해서 정말로 빠르게 실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화되어 있는 집단의 장점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좀 탈중화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견제 들어가고 저기서 견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국강병을 위한 아젠다조차도 다 어떻게 분산되어 있고 하나로 어떻게 결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아까 9.11 테러 때처럼 정말로 국가의 적을 만들고 국가적인 아젠다를 만들어가지고 이 힘을 응집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아젠다 같은 거를 밀기 위해서 숨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국의 부국 강병, 미국 마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란을 공격해야 됩니다라고 대놓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중국의 통일을 위해서 대만 통일을 막 준비를 하고 있다 대놓고 말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걸 못해.
이게 또 문제야. 그래서 숨어서 하면 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이 특이하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중국이 되게 독보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당 정치랑 연관이 있는 게 이 이론적으로는 정당이 이제 두 개가 있으면 정반합의 원칙에 의해 어떠한 의견과 상황이 있으면 그에 반하는 의견이 또 나오고 이제 더 나은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게 사실 이 바이파리즌십, 그러니까 두 정당의 의의인데 아까 마가라고 말씀하신 아젠다도 지금 트럼프 편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 그냥 편가르기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더 나은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상대편이 이야기하는 건 그냥 틀린 거고 우리 편이 이야기하는 것만 맞아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팀이 저 팀이랑 뭔가 이야기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건 상상도 안 되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그냥 하라면 하는 거니까 독보적인 거고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그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오히려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그냥 걔가 민주주의 사실상 거의 아버지잖아요. 걔네 그 나라가 현재 그렇게 민주주의. 이야기는 하지. 저는 아까 님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지금 되돌아 생각하면 그냥 선전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1776년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민주주의가 사실 많이 죽었죠.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다 같은 놈들에게 매수가 되어 있다. 정치 자금을 다 똑같은 소스로 받는다. 누구라고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결국에는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반대를 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 게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원하는 방향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혐오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 근데 저는 민주주의가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 미국이 민주주의의 종주국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그 파운딩 파더들, 건국의 아버지들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는 그 건국의 어떤 지침서를 보면 한 번도 그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를 찬양하거나 민주주의를 떠받든 적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민주주의의 어떤 당파주의 를 굉장히 견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 연방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는 어떤 책에서 정말로 수십 번 강조했던 거는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당이 생기고 이 정당이라는 특정 이익 집단들이 생기면서 생기는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의 대변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되고 막으려면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 말고도 수정헌법 이 Bill of Rights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정부의 폭거 다수의 폭거로부터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1조부터 10조까지 국민의 권리를 정부로부터 보호하는 수정헌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Bill of Rights를 만든 건데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가장 싫어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했던 국가이지 민주주의의 종주국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애초에 성공한 적이 없는 시스템이고 어떻게 보면 그 미국조차도 이 실패한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바로잡으려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만든 건데 지금 보면 지금 수정헌법들이 다 침해당하고 있죠. 이 표현의 자유도 할 수 없다고 하죠. 뭐 총기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많아요. 뭐 이제는 더 이상 그 총기라는 게 원래 총기의 자유가 생긴 것도 정부의 폭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총을 들고 정부에 반기를 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은 사실 이제 그 최첨단 시대가 갔으니까 핵이 생겼고 이제 드론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유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미국은 어찌됐든 그 개인의 그 정부에 대한 개인의 그 저항권을 항상 강조하던 국가였지 민주주의를 강조하던 국가는 아니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미국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좀 프로파간다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또 당했다. 네, 또 당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주의는 저는 뭐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시스템이고 오히려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국 강병을 아젠다로 잡는다면은 저는 독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그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비약적인 발전,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벤츠랑 BMW 그 제조업 중심의 국가 발전은 독일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의학 기술이랑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게 독일이고 그때 독일로 하여금 승전을 해가지고 그 독일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다큐멘터들을 미국이 가져와가지고 그 대학교에 뿌렸고 그 뿌린 대학교들이 아이비리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독일은 정말 모든 부분에서 앞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이제는 패잔병이 돼서 지금 이 지경에 다다른 건데 압도적인 발전을 원한다? 전 민주주의는 포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전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아까 이제 스티브님이 인권을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해볼까 아까 뭐 1700년대, 1800년대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정의와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때는 노예제도, 뭐 여성의 참정권이나 투표권도 없었던 시절이었고 이런 기준에 기반하여 혹은 그런 상황에 기반하여 나왔던 인권과 민주주의의 정의는 지금 너무 아웃데이트 되어 있다.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유엔이 정의하는 인권이 뭔가를 쳐봤어요. 옛날에 그 어떤 대화가 생각나는데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랑 뭐 얘기를 하다가 싱가포르에서 뭐 인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나라를 얘기하다가 거기는 너무 인권이 박탈당하는 곳이 아닌가요?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넌 인권이 뭐라고 생각하니? 나 그때 입이 탁 막히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 사람들 정말 인권을 디저브 한다고 생각하냐? 왜냐면 인권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 디저브 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분의 논리는 그만큼 열심히 안 살고 그들의 잘못이 크다 이런 의미였는데 보니까 유엔에서 정의하는 인권이 인종, 성별, 국적, 민족, 언어, 종교 또는 기타 어떠한 신분적 조건과도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고유하게 부여된 기본적 권리를 뜻하는데 이 인권에 대한 4대 핵심 원칙이 보편성, 양도 불가성, 불가분성과 상호 의존성, 평등과 비차별이거든요. 저는 약간 전혀 이게 시리어스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흔히 겪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사회적 이슈들이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슈들인 것 같고 아까 맞아. 이제 뭐 정부의 폭거를 위해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에 대한 자유, 소유권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제가 뉴스에서 보는 거는 대부분 시위하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총 맞아서 바로 죽고 그런 뉴스들을 특히 미국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무슨 인권이라는 거는 그냥 번지르르한 그냥 어디 사무실에 왜 미션 스테이트먼트 걸어놓고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 나은 정의와 더 맞는 정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그런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미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누가 됐든 간에 그게 좌든 우든 예를 들면은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은 가끔 그런 영상들이 떠요. 그 머리색을 무슨 형광 초록색으로 한 남자가 막 빽거려. 그냥 왜 나를 남자라고 불러? 그러니까 미스젠더링 한다고 왜 나는 여잔데 왜 나 남자냐고 부르냐고 하면서 막 그 후추 스프레이 맞고 막 빽거리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끔 뜨는데 이런 것들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사실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땐 저 새끼는 누가 봐도 정신이 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자기 머리 그렇게 물들이고 자기가 그냥 너 남자인데 네가 뭐 여자야 이런 생각이 들게 생긴 놈이 여자라고 안 불렀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여자 화장실을 가야 된대 자기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미국의 굉장히 좌경화된 주에서 이런 애들을 여자 탈의실이랑 화장실을 쓰게 했더니 거기서 성추행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인권이 사실 유린되고 탄압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거를 이용한 정치적 어젠다와 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사회 문제가 저는 그게 더 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조금 더 이제 뉴 파시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이런 새로운 형태의 뭐 트럼프를 위시한 애들이 이제 좌파 애들은 이제 파시스트라고 하는데 그쪽 애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인권 둘러싼 문제 때문에 미국이 조금 쉽진 않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그 스포츠 행사들에서도 성전환을 하고 이제 남자인데 여자로 이제 바꾼 다음에 그냥 그 모든 데서 그 종목들을 제패해 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은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조심스러운 내용이어서 저도 막 이렇다 할 분명한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치적 아젠다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용된다라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뭐 다양한 정치 아젠다들 중에 예를 들어서 LGBTQ와 관련된 아젠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 뭐 화장실을 나는 여자로 규정을 하는데 여자 화장실에 못 가서 나는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를 보면은 저는 극히 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라하는 룰을 바꿔버리잖아요. 그쵸? 그게 문제인 거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남자도 그냥 수염 기르고 막 무슨 바이커 그런 조끼 입고 다니셔. 나 여자야 하고 화장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게 사회적으로 통행될 수 있게끔 한다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지금은 미국 정부에서 특히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자녀 중에 한 명이 그것 때문에 그렇죠. 자살을 했잖아요. 자살 안 했어요. 했어요? 자살 안 했어요. 그냥 지금 연을 끊었어요. 아빠랑. 근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뭐 그때 그러니까 죽었다. 전 정부를 얘기하면서 took his life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없어졌다. 걔는 이제 아니다. 여자가 됐고 이제 뭐 여자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뭐 그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전 정부가 했던 메시징이라든지 뭐 you should love yourself the way you are 막 이런 메시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 정당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면 미래는 AI가 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모르겠어요. 그 검열이 된 모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게 아까 주영님이 말씀하셨던 사생활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거랑 맞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AI 모델에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난 남자가 아닌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아니면 뭐 나는 뭐 성을 바꾸고 싶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AI가 마치 그 Her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계속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혹은 막 심지어 계속 푸시를 해. 그럼 당장 가서 수술을 받으세요. 그게 AI 사이코시스라고 하는 현상이잖아요. 그 AI가 항상 나의 말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말이 다 존나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인터넷에서 AI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존나 옳아 해서 AI 사이코시스라고 하는 현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챗GPT의 그 먼데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먼데이라는 기능은 약간 상담 그 피처야. 그래서 그 뭐 사이코시스, AI 사이코시스처럼 동의하고 동조하는 걸 떠나서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적인 그 칭찬과 무조건적인 어떤 공감. 그러니까 너는 근데 뭐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고 너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고 그래서 실제로 전 주변 사람 중에 여기에 꽤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어떻게 쓰세요? 뭐 순기능이 뭐예요? 이런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로 다른 인간들한테 내가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반응을 해줄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의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며칠 전에 중국에서는 우리 또 신입핑 형님이 AI 가상연애인가요? 유사한 그런 서비스들은 이제 차단하겠다 뭐 이런 기사도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키우는 제 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AI의 확산의 어떤 그 부작용 중에 하나로. 중국에서는 AI 챗봇을 통한 로맨틱 AI 챗봇을 금지한다. 근데 이거 저도 몰랐는데 이런 뭐라고 해야 돼? 그 AI 컴패니언 이 시장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크죠. 네. 이제 우리가 말한 사실 이게 AI 사이코시스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자꾸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고 막 예쁜 소리만 하고 막 문자하면 막 오빠 보고 싶어 막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야. 없는데도. 근데 그거 들으면서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게 빠지는 거지.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도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고 이제 2군, 3군 도시들 가보면은 좀 낙후된 곳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낙후된 곳에서 그런 사람들도 다 핸드폰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냥 맨날 이런 거 들여다보면서 이제 중국이 또 인구 문제가 지금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지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데이터를 얘네 싹 볼 거 아니야. 야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앱 뭐야? 뭐야 이거? 실제 여자친구 안 만들고 앱스토어에 가서 가짜 여자친구를 만들고 있다고? 안 돼. 벤 때려. 이런 거지. 근데 전 사실 뭐 이게 결국에는 뭐 지금 벤 때린다고 해도 결국엔 AI를 통해서 아마 다 갈라파고스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먼 훗날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 했더라고요. 뭐 앞으로 3년 내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부가가치를 만드는 노동들은 많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인구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인구를 많이 낳았던 이유는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할아버지 조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애를 8명 낳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농업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밭일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아서 걔네들한테 노동을 시키려고 애를 많이 낳았던 건데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사회도 애를 덜 낳게 되는 시대로 간 거잖아요. 전 그 나중에 그걸 더 넘어서서 이번에 그 트래비스 칼러닉 그 우버의 창업자인 사람도 아톰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번에 A16한 투자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그 광산 캐는 거 마이닝 산업에서도 로보틱스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 음식 산업에도 로보틱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다 자동화시키고 효율화시키는 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여태까지 사람들이 그 3D 업종이라고 하는 정말로 내가 물리적인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었던 것들을 다 자동화시키는 걸 하는 게 걔네 회사의 어떤 목적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아지면 사실 물리적인 노동을 할 이유도 이제 사라질 거고 그러면 애초에 인간이 이렇게 많을 필요도 없을 거고 점진적으로 사람들은 아마 이제 부가가치 창출은 안 하고 점점 혼자 고립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독사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 AI 여친을 만들어서 가상 세계에서의 어떤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쏟아붓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너는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넌 왜 이렇게 이 미래를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으로 보고 있어라고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는 산업에서 산업 여건으로 쓰였는데 여건으로 쓸 가능성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기본소득 받게 될 거고 기본소득 기반으로 뭐 하겠어? 뭐 AI 여자친구한테 별풍선 쏘면서 진짜로 나에게 듣고 싶은 말 해주고 그 사람들은 세뇌당하고 점점 여태까지 아까 알렉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인권이라고 우리가 분류했던 그런 정의가 앞으로 뒤틀리는 시대가 올 거고 이 사람들을 그러면 계몽시켜주는 게 더 이 사람들에게 옳은가? 이 사람들 뭐 만약에 AI 여자친구 있어서 행복하대. 자기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을 붙잡아다 놓고 야 이 사람은 너 여자친구가 아니야. 사람을 만나야 돼. 이렇게 하기에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그 권리와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또 우리의 권리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이 행복의 이제 그 기준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들이 또 그들에게도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세상이 되게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조차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죠. 좀 완전 동의해요. 그 아까 제가 정반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저희 세대가 이제 거의 아날로그를 그래도 거쳤던 그쵸. 마지막 세대이잖아요. 세대죠. 디지털로 마지막 넘어왔던. 그런데 이것도 먼저 알지. 이거 보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왜 내가 말할 때 자꾸 이상한 거 올리는 거야. 아니 저게 맞잖아. 월이라고 저게 하는 영화. 맞잖아. 저게 나라는 거지. 저게 우리 미래라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 가상 세계 속을 보는 거잖아. 저 영화 보셨어요? 못 봤어요. 월이? 네, 월이. 못 봤어요. 월이 보면은 쟤네들이 그냥 초호화 그 크루즈 여행 그 우주선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떠돌아. 근데 쟤네들이 저 앉아 있는 의자가 막 그냥 돌아다니거든요. 그 함선 내에서 걷지 않아도 돼. 그래서 얘네들이 마지막에 폐허가 된 지구를 돌아와요. 근데 그 지구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걸어보는 거야 거의. 그래서 자기 몸무게 지탱을 못해. 근데 월리가 소름 끼치는 거는 2008년에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예전에도 뭐지 그 영화 2049? 2049? 사이파이 영화? 블레이드 러너? 블레이드 러너? 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떤 영화들이 전 진짜 소름 끼치는 게 그 감독들은 이 세상을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는 다 이해하는데 비주얼 관점에서 너무 그게 지금 유사해지는 것 같아. 그 방향으로. 그걸 그때 예측하고 그거를 시각적으로 AI 없이 표현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하대요. 아까 정반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은 늘 효율을 쫓았고 이제 이게 더 빨라지네. 내가 더 이상 막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땀 안 흘려도 되네. 기계가 알아서 해주네. 이런 상황을 정의라고 하면 우리는 늘 이게 맞나? 우리의 의미는 뭐지? 우리 행복의 기준은 뭐지? 이러면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기준이 나오는 게 저는 건강한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은 상당 부분 그렇게 발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AI는 아직 그 기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험성은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왜 예를 들어서 그 오픈 AI 모델이었나요? 그게 허깅 페이스 그 네. 제일브레이크 돼가지고 탈취한 거. 네. 와 저는 그거 보고 넷플릭스 블랙미러라는 알죠. 쇼에서 너무 유명하죠. 플레이띵이라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게임 개발자가 디지털 그 라이프 폼을 자기가 키우다가 자기 몸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어쨌든 걔를 엄청 양산을 시킨 다음에 그냥 세상을 끝내려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경찰 같은 데 끌려가서 그 중앙 서버에 침투를 한 다음에 이런 CCTV에다가 약간 문양 같은 걸 그려서 그걸 보여줘요. 그럼 그때 그 QR 코드처럼 그 카메라를 그 디지털 라이프폼 애들한테 양산한 애들한테 보여주면 그 사람들 걔네들이 이제 다 침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쓰러지는 거야. 근데 얘가 제일브레이크를 해서 허깅 페이스를 어쨌든 자기가 맘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AI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이거에 그냥 연장선이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근데 지금 아마 이제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5.6 GPT 소울을 써보면 시키지 않은 것도 해 얘가. 진짜로. 요즘에 전 소울이 그 페이블이랑 다른 점은 진짜 얘 뭐 내가 뭐 이거 해줘라고 하면 다른 애들 여태까지 해달라고 그 해주는 범위까지만 했는데 이 소울은 내가 굳이 이거 해달라고 안 했는데도 지가 찾아서 한단 말이야. 전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AI가 다음 세대 AI가 나오면 그게 더 심해질 맞아. 것이고 맞아. 이 모델이 나오면 나올수록 자율성은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능동성이라고 하죠. 이 능동성이 더 심해지면 아까 알렉스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앞으로는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거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게 모든 LLM을 쓰면 사실 소울 5.6 전까지는 자기가 해달라는 거를 하면 마지막에 꼭 질문을 남겨요. 이것도 해줄까? 저것도 맞아, 해줄까? 맞아. 그럼 그거 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지. 예전에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는데 러니 챙이라고 이제 아시안계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인데 걔가 얘기한 게 프라임 나우가 나와서 인간이 얼마나 그 게을렀는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쿠팡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제 지금은 프라임 나우인데 이제 프라임 비포가 나온다. 뭐냐? 내가 전에. 감자칩을 먹고 싶어. 근데 이거 약간 땡겨야 먹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미 기계가 아는 거야. 너는 좀 있으면 감자칩 먹고. 그래서 문을 내가 열었는데 갑자기 감자칩이 와 있어. 와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막 먹게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저 원리 사진처럼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앉아가지고 손가락도 안 까딱하고 이 뇌 속에 칩이 박혀져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뭐든지 그 디자이어를 다 읽고 이게 데이터화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세계가 이미 와 있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미국에서 아마존인가 여튼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집에 미국의 가정집에 아버지와 딸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오잖아요. 그 홍보 그 책자 같은 게 아마존 이런 데서. 근데 오는데 자꾸 그 임산부를 위한 물건들이 이렇게 추천이 돼서 온다는 거야. 우리 집에는 내 딸밖에 없는데 나랑 내 딸밖에 없는데 임산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딸이 임산부 관련된 것들을 졸라 브라우징을 해가지고 추천을 미리 해줬었던 거야. 우리는 이미 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맞아. 그렇죠. 네. 심지어 음성으로 듣고 있잖아요. 에이 핸드폰이. 이거 맞아요. 우리 사실 그 조지 오웰이 얘기했던 그 빅브라더의 시대는 이미 왔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저는 이미 뭐 아까 뭐 주영님 사생활 뭐 얘기하면서 굉장히 지금 본인이 얘기 안 하셨는데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야 지금 그들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나온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없어요. 화를 내시네. 네. 여튼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알렉스님이 말씀하신 이 GPT가 그 해킹한 거 허깅 페이스 들어간 거 이것도 근데 사실 웃긴 게 벤치마크 검사를 위해서 어떤 작업을 의뢰를 했더니 AI한테 AI가 시키지 않는 이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을 하고 이 제일브레이크를 해서 그러니까 얘가 벤치마크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짓거리를 다 했다는 거야. 졸라 엽기적인 거야 이거 진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악한 의도가 없었어. 근데 이런 걸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마크 앤드리센이 유명한 말을 얼마 전에 했었죠. 이 특이점은 이미 와 있다. 그것이 그쵸. 균등하게 배포되지 않았을 뿐. 맞아. 그 사람이 이런 샘 알트만 이런 애들이랑 밀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샘 알트만이야. 우리 이번 모델 한번 볼래? 해가지고 노트북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여줄 거 아니야. 그쵸. 그 사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막 AI 막 이렇게 뻥 다 차올라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그 싱귤러리티 그 특이점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저희는 되돌이킬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생을 지금 아이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아직까지 애 아빠는 아니지만은 아직 한창이잖아요 저희는. 네. 지금 한참 원래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였으면 산업 여군으로서 이 사회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나이임에도 3년 후에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없는 시대가 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는 약간 스티븐이랑 같은 결이기도 하지만 자꾸 산업의 역군이라고 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편한 의미가 뭐냐면 동의를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뭐 농경사회여서 막 애를 막 7, 8씩 낳았다고 하는데 분명 생산성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이 번식의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행복의 저는 기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관점에서 우리가 막 중국에서도 이런 그 데이팅 앱 같은 게 가상 데이팅 앱이 이제 밴다고 이런 것 밴 당하고 이런 것도 그 물론 국가가 부흥하고 우리가 산업의 역군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생산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나 우리는 다 약간 이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너무 삶이 생산성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연관돼 있는 게 예전에 그 A6 그게 저기 폴 그레임이 했던 Do things that don't scale. 저는 그게 AI랑 되게 밀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AI랑 갖고 있는 그 관계와, 그러니까 내가 스케일하지 않는 그런 그 삶에서 하는 것들은 아이를 보는 과정이 사실 스케일업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최대한 매뉴얼하고 최대한 내가 내 어떤 땀과 눈물과 피를 갈아서 하는 게 육아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 원래 이제 일터에서도 제가 두 분한테도 우리 텔레그램에서 자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너무 텐저블한 일을 한 사람이 더 멋져 보인다. 얼마 전에 막 에어컨 기사님이 오셨는데 땀을 막 뻘뻘 흘려가시면서 이걸 막 고쳐주시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내가 하는 일도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간에 이제 그 어떤 약간 그 뭐라고 해 갈증이 있었던 거지. 이러한 일들과 이런 실존 가치를 보는 거를 갈망했던 거고.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하지 않으면 점점 더 기억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런 일을 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거기 때문에 그 아까 정반합으로 돌아가자면 이제 기술은 계속 가속화가 될 거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게 뭔지 우리만이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스스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고 그거를 살려야 하지만 저 월이 같은 사태가 만연해지지 않는다. 안 그러면 그냥 끝난다. 주영님도 최근에 저한테 비슷한 얘기 하셨잖아요. 영상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주영님 생각도 좀 궁금한 부분. 왜냐면 주영님 이런 거 영상을 특히 원래 영상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했던 입장에서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 AI 영상 쪽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편집을? 편집이 아니라 AI로 무언가를 만드는 거 있잖아. AI 영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미적 감각이 있고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 팩트. 근데 사실 이제 누군가가 영화를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의 오디세이가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는데 내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 그 극장에서 그 몰래 한 그 3시간짜리 촬영을 해. 그다음에 AI한테 야 이거 각본이랑 비주얼 브레이크다운 다 해가지고 씬 바이 씬으로 다 이거를 네가 재구성해서 만들어봐라고 하면은 돈만 있으면 되고 돈과 끈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단서 하나 나왔다. 왜 주영님의 클로드가 Hey bro 이건 안 했잖아. 이런 걸 자꾸 시키니까 오디세이 베끼지 마. 이거 불법이야 형 이러는 거야 자꾸. 해 그냥. 너 새끼 내가 돈 내는데 이 새끼 고개 근데 제가 봤을 때 AI가 이제 자율성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공격할 사람. 야 내가 월에 30만 야 여튼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기만 하면은 베끼기가 너무 쉽다고. 그러니까 이제 베낄 수 없는 걸 해야 돼. 그게 뭐냐? 실제 세상을 촬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입 장벽이 엄청 높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AI 시대에 막 사람들이 뭐 AI로 부업을 하니 막 AI를 배우니 이런데 사실 저는 AI를 배운다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가가지고 이거는 AI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영화를 만들고 싶으면은 영화 감독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각본을 어떻게 짜고 카메라 워킹을 어떻게 하고 이 다이얼로그를 어떻게 하고 이 미적 아름다움을 위해서 대칭 구도를 어떻게 잡고 약간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지 AI 자체 프롬프팅을 공부를 하고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오히려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본기가 쌓여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이 유리하다. 이거 근데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소리일걸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아까 엑셀 디셀 얘기했잖아요. 저는 왜 굳이 가속화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전 되게 많이 하는 거. 이것도 역시나 국가적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당연히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엑셀레이션을 해야겠죠. 모든 기술을 가속화해야 본인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을 테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엑셀레이션을 해야겠죠. 근데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늘 뭘 가속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막 트위터에서 엑셀러레이션 막 얘기하는 거에 좀 되게 거부감을 느끼고 반감을 느끼는 게 내 인생은 그렇게 설계된 게 아니거든. 저는 사실 내 인생을 엄청 가속화하고 싶지도 않고 전 제 인생을 엄청 효율적이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저번에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요즘에 쿠팡을 안 쓰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쿠팡에 너무 제가 노예화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뭐 필요하면 항상 여자친구랑 뭐 이마트를 가가지고 일부러 어거지로 사고 사람들 많은 데서 북적이는 데서 좀 같이 쇼핑도 해보고 달리기도 좀 오히려 많이 뛰려고 하는 게 너무 안 뛰는 거야. 대중교통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맨날 그냥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하니까 좀 뛰어야겠다, 걸어야겠다. 그다음에 뭐 원래 저는 영어 쓸 때도 막 GPT한테 다 그냥 번역해달라고 하고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부러 안 하려고 하고 막 일부러 그냥 그 영어 글도 막 보려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점점 그 기술의 노예화가 돼버리면 당연히 그런 결과물 측면에서는 훨씬 더 엑셀러레이션이 되겠지만 내 인간으로서의 나의 어떤 그 지능과 어떤 그 순수한 능력은 점점 퇴화되겠다 싶은 부분들도 있었고 전 작년까지도 전 모든 건강 수치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다 시켜 먹고요. 다 배달 시켜 먹고 그다음에 뭐 마트 같은 거 안 가고 백화점 옷 같은 경우는 다 시켜서 하다 보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야 주말에는. 그리고서 맨날 그냥 뭐 사람들도 유튜브로 만나고 그냥 텔레그램으로 만나고 이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것도 점점 저 스스로를 고립화시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의 인간적인 측면들이 점점 더 좀 어떻게 보면 좀 침해받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이런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끊기 시작하고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것들을 찾기 시작하고 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뭘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점점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가치를 갖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 이게 전 인간들은 항상 이거를 뭔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 막 러닝크루 유행하는 이거 러닝크루가 또 사람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유행화된 것도 굳이 뛰는 거잖아요. 사실 인간은 더 이상 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체집 수렵을 안 하니까 수렵 체집을 안 하기 때문에 뛸 이유가 없는 뛰는 거야 그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막 물리적인 행동들이 막 유행하잖아요. 그런 이유도 우리 굳이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인간성을 잃게 되고 아까 저 원리에 나왔던 것처럼 뚱뚱해지고 더 건강도 안 좋아질 거고 모든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엑셀러레이션이 인간의 어떤 수명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인간성을 갉아먹는 작업들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국가적 측면에서는 엑셀레이션을 좀 지지해 줄지는 몰라도 인간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디스자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굳이 우리가 달릴 필요 있나?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굳이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나? 그냥 더 많은 아날로그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고 요즘에 애기들도 보면은 옛날에 저희 때는 항상 그 놀이터 가가지고 그냥 맨날 온몸에다 흙 묻혀놓고 모래 묻히고 했는데 지금은 항상 애들도 뭐 아예 그렇게 안 한다면서요. 다 요즘 놀이터 같은 경우도 다 콘크리트 되어 있고 아예 사람들 면역력도 많이 아파트 구조가 바뀌었죠. 예, 아예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나 때는 진짜 그냥 막 놀고 막 먼지 묻히고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안 하면 점점 더 면역력도 안 좋아질 거고 점점 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는 이게 뭔가 더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쪽으로 뭔가 투자를 하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그 아까 주영님의 AI 영상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이제 그것보다 자기가 직접 나가서 찍자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 그것도 찍어서 내가 낼 수 있는 아웃풋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간의 그 제가 막 여기서 뭐 인생의 어떤 정의나 삶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정신이 늘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예시로 프랑스 사람들이 서로 막 뭐지? I work. 그렇지. I live, I breathe. 뭐 이런 뭐 What do you do라고 했을 때, 나는 뭐 밥 먹는 사람이다. 뭐 숨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제가 사진 보냈는데 예전에 그 교황이 선출됐을 때 2013년이랑 2003년인가 그렇게 비교한 그러니까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그냥 찍으려고 하고 맞아. 그 전에는 그냥 그 순간 자체를 나는 보고 머릿속에서 난 소화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 경험이 그대로 그냥 내가 2005년에 저기에 가서 교황을 직접 내가 봤어라고 사진으로 다른 사람한테 뭐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누구한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한테 의미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뭘 봐도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게다가 스토리지도 거의 무제한에 가까우니까 일단 무조건 찍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그 찍는 것도 결국에 나의 아웃풋이고 이게 어쨌든 촬영하는 사람한 관점에서 생산 아웃풋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술이 만연한 상황에서 일부러 기술을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솔직히 그 노동의 어떤 미래 관점에서 가치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게 약간 저는 좀 암울하다는 생각이 어떤 게 드냐면 분명 AI 덕분에 당연히 새로 나오는 어떤 직종과 일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순기능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기술을 그냥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랑 저희 아내는 쿠팡이랑 컬리 없이 못 살아요. 왜냐면 진짜 그게 필요하거든요. 장에 갈 시간이 없고 장을 보러 갈 시간이 생각만 해도 너무 귀찮기도 하지만 불편하고 또 그에 비해 저희는 되게 건강한 걸 시켜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는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빠르고 뭐 싸고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내가 생각이 없이 이 행위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래야 내 삶에 의미가 더 충만하고 우리가 사실 이거는 예전에 트레이딩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각자 어떤 행복이나 뭐 인생의 기준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AI 때문에 그게 더 흐려진다. 근데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AI가 잘 된다고 해서 저는 아까도 잠깐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이 기본소득이 이제 언급이 되었지만 인간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과실을 누리는 그 행위가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능이 점점 이제 상품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거의 영에 수렴하다 보니까 결국에 막대한 그 부를 얻는 사람들은 이런 AI 관련된 서비스나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인들일 것이고 이걸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데이터를 그대로 제공을 하고 나는 머릿속으로는 내가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그냥 바로 얻고 내가 이거를 뭐 써먹으면 되네라고 생각은 하지만 잡마켓에서 나의 생산성 관점에서 이게 실제로 내가 금전적인 가치랑 경제적인 가치랑 맞바꿈을 하게 되면 나의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의 경제적인 가치나 몸값도 영의 수렴을 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준, 나의 삶의 퀄리티, 내가 벌 수 있는 돈 이것도 점점 낮아진다면 이거는 부익부 빈익빈을 떠나서 그냥 대부분의 부가 저는 이 결국 AI 산업에서 무지막지한 성공을 이룬 그런 예를 들어 지금 엔트로픽의 뭐 초기 뭐 그 인플로이들 일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게 점점 더 확장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런 사실 그런 지식 뭐라 해야 돼 이거 브레인파워가 이제 상품화가 된다는 그 미래가 진짜로 왔을 때는 마지막 남은 커런시가 뭘까에 대해서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도 오늘 코인 처음 나왔어. 오늘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결국에는 인간의 어텐션인 것 같거든요. 인간의 주의력 이거는 사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이 결국에는 그것도 우리도 끌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올바른 방향으로 하면 뭐 그것도 이제 AI가 더 잘할 수 있는 미래가 오겠지만 미래에는 아마도 이런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바로바로 만들어주는 AI 넷플릭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는 어떤 개쩌는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를 뺨치는 맞아. 블록버스터가 갑자기 그냥 보여. 내가 심심하다는 뇌신호가 나오자마자 내 눈 앞에 이렇게 펼쳐져. 그리고 그게 심지어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주영님만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그냥. 그치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우리는 이제 테크 업계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 엑셀러레이셔니즘에 심취한 사람들의 생각만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반대급부에 있는 이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AI와 알고리즘을 혐오해요. 근데 이제 대중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이 예술가들의 취향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너드 같은 AI 놈들이 만드는 AI 영상보다 예술가들이 한 손 한 손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든 이 작품들을 더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 AI로 인한 컨텐츠 생산과 어텐션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착취가 심해질수록 이 반대급부가 부상을 하면서 이쪽이 쿨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더 비싸지지 않을까요? 헐 이게 이제 럭셔리가 된다. 그치, 왜냐면 럭셔리가 되는 거지. 이쪽은 공급이 이만하니까 그냥 내가 생각만 하면 바로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럭셔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텐션을 AI가 많이 끌고 갈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쪽이 럭셔리로 잡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구의 99%는 이걸 생산을 하면 소비를 하지만 이걸 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백은 뭐 그냥 아무 브랜드 없는 백이야. 근데 누가 저 엄청 좋은 백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가지고 싶은 것처럼 컨텐츠도 그런 뭐라 해야 돼 빈부격차 같은 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텐츠 만드는 방식도 막 양산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양산형 컨텐츠랑 그렇지 않은 것들 당연히 같이 공존을 할 거지만 둘이 받는 취급이 너무너무 달라질 것 같다. 지금도 많이 다르긴 한데 앞으로 그 격차가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렇죠. 저는 주영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옛날에 썼던 아티클이 하나 있는데 그 마르쉐 디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술가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뭘로 했냐면 그때 한참 카메라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가 훨씬 더 사실주의적으로 이 현상을 담으니까 예술가들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르쉐 디샹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전시회에 그냥 변기통을 가져다가 놓고 자기 사인을 하고 이걸 예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거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르쉐 디샹이 얘기했던 거는 이게 예술이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면 그 예술인 거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예술인 거지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인간은 앞으로 카메라를 발견한 예술가의 시대처럼 갈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AI가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했다라는 거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마라톤 같은 경우도 왜 마라톤이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 왜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되게 많이 해줬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 시대 때 그 전쟁에서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놓고 그 사람을 뛰게 만드는 게 마라톤의 얼른 기원인데 옛날에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달릴 수 있는 게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차도 있고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마라토너들을 찬양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2시간 동안 42.19km를 뛰는 거에 대해서 숭배하고 그 사람들을 칭찬해 주느냐. 인간이 했기 때문에. 사실 42.19로 2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무체들은 이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그런 인간의 정신들을 찬양하고 숭배하느냐. 인간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다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것이다. 인간이 했기 때문에 AI보다 불완전할지라도 인간이 이 정도까지 했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함을 표하고 어떻게 보면 존경을 표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래서 뭐 야구도 그렇고 오타니를 되게 존경하는 이유는 뭐 AI가 나중에 로봇이 오타니보다 잘 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오타니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이 사람을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했잖아요. 전 앞으로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스스로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고 스스로의 어떤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가치를 좀 두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개념이 앞으로는 여태까지 무엇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해요. 이거 잘하는 것도 중요했고 이걸 왜 했느냐도 되게 중요했는데 앞으로는 누가 했느냐 이거를 AI가 했느냐
아니면 인간이 했느냐 아니면 인간이 AI를 활용해서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는 가치를 좀 더 만드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이 좀 뒤틀리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듀샹이 변기통을 가지고 야 이거 내가 그냥 변기통을 예술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술인 거야. 네가 뭔데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해라고 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가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사랑이다. 무슨 뜻이냐면 막 인간만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당연히 동물들도 서로 사랑하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기술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고 손가락 까딱하면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거를 하는 시대가 오면서 결국 인생의 의의나 목적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깊게 하면 할수록 이건 뭐 결혼을 했냐 뭐 결혼 사회적 규약이니까 그리고 뭐 애를 낳냐 이걸 떠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나의 정말 진실된 행동들과 언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행복과 정비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기술의 발전 속도와 그러니까 발전이 되는 방향과는 좀 반대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그 기술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그 사랑을 예시로 든 거는 인간의 어떤 진정성을 그냥 민낯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예시로 든 건데 점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결국은 제 자식들한테 바라는 거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뭔가 사람 그리고 사랑을 하는 일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스스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 그 세상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해요. 저는 그 사랑을 넘어서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숭고함. 전 사실 인간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일 때도 있고 되게 긍정적일 때도 있는데 저는 항상 역사를 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거는 예전에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그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했었을 때 그 기독교인들 데려다가 뭐 송곳에 막 놓고 이걸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예수를 믿는 걸 부정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숭고하게 그 송곳밭을 걸었어요. 그게 사실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되게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은 본인이 믿는 신념에 목숨도 걸 수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전 되게 인간의 숭고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되게 광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즘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믿는 어떤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인간적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이 저는 인간으로서 인간을 뭔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인간을 뭔가 숭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저희 후세대에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는 뭔가 되게 때로는 항상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만큼 계산적이지 않은 존재가 또 없거든요. 맞아요. 인간은 굉장히 무모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계산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되게 감정적이고 항상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게 또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저희 같은 팟캐스트는 아니면 어떤 교육이든 인간의 이런 숭고한 정신들을 계속해서 길러야 그 휴머니티라고 하는 그 인간성이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밑에 세대까지 계속 그 대물림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결국에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는 많은 생각들과 행동들이 사실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와 인간을 분간을 시키려면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AI 자체가 진짜 똑똑해져야지 막 몸도 있어. 막 우리 몸이랑 똑같아. 근데 그게 죽지 않는 몸이라면 저는 인간과 같은 뭐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와 같은 그 고통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몸이 변화를 하고 그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든가 어떤 그 생각들이 계속 달라지는 거잖아요. 10살 때 나와 20살 때 30살 때 나는 다 그 같은 상황에 처해져도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인 건데 요즘에 이제 이 트윗을 보면은 뭐 읽을 수도 없는 엄청나게 많은 뭐 의학 용어들이 나와서 좀 어려운데 그냥 좋은 예시로 여기 무슨 어떤 아기가 굉장히 높은 지능을 가지고 그냥 태어났고 뭐 어디 중국에서는
무슨 당뇨를 그냥 리버스를 시켜버렸고 뭐 어디에서는 뭐 어떤 암을 거의 치유를 하다시피 하고 이런 식의 의학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프론티어는 바이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야 그럼 한 20-30년 후에는 만병을 다 고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발전을 할까? 그리고 이 정도면은 만약에 규제만 없으면은 인공장기 같은 거 대량으로 그냥 농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좀 아프면 바로 갈아 끼고 그런 미래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는 안 죽을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는 아직 죽을 나이가 안 돼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현재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간 사회와 이 삶이라는 거는 결국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일론 머스크가 그 말 했었잖아요. 죽음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빨리 안 죽으니까 정치가 지금 도태된 거다. 이 늙은이들 빨리 죽어야 젊은 세대가 혁신을 일으킨다. 이들이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현실이 점점 더 강화가 돼 가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는 그러면 이거를 용인해야 할 것인가? 불법화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불법화를 하면은 누구 맘대로? 만약 합법화 되면은 그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막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뭐 스티브님이나 알렉스님 생각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직 죽기 전이고 제가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저는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자녀가 생기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스님 생각이 되게 궁금한데 자녀가 생기면 보고 싶잖아요. 네. 얘가 잘 성장하는 것도 보고 싶고 얘가 애를 낳는 것도 보고 싶고 더 오랫동안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게 부모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또 우리 부모님이 안 죽었으면 좋겠고 제가 오랫동안 부모님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게 또 사람의 욕심인데 저 개인들만 봤을 땐 사실 저도 주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섭리에 의해서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가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비트코인이 이제 좀 두 번째 나온 건데 비트코인이 가치 있는 이유는 유한하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무한하다면 가치가 없겠죠. 근데 우리 삶이 만약에 유한하고 하지 않고 무한하다고 하면 삶의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왜 살아야 돼? 오히려 전 그래서 자살률이 되게 높아질 것 같다. 오히려 그 죽음이라는 것이 정복이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현상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삶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고 되게 농밀하다고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간 죽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인간은 죽는 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항상 내 근처에 있지 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 되게 열심히 살자라는 쪽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죽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냥 한량처럼 살아도 되는 거고 왜냐면 앞으로의 100년 한량처럼 살고 앞으로 100년을 좀 잘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삶을 되게 터부시 여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삶이 가치 있으려면 역설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삶을 유한하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좀 더 하루하루를 더 가치 있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렉스님 같은 경우는 또 너무 금이야 오기야 자식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일단 저희 애들은 되게 어리잖아요 지금. 그럼 그 친구들이 만약에 50-60살이 됐을 때 내가 살아있으면 좋아할까? 그러니까 애들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맥락이 아까 일론 머스크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에서 Death is the best invention in the world라는 이야기로 스탠포드에서 강연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정말 이 불로장생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누고 싶은 게 저는 의학의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이 이제 덜 아프고 막 암 같은 거를 치유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픈 거를 이제 방지하고 혹은 빨리 치료를 하고 사고가 나는 거를 빨리 이제 해결하고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불로를 하거나 장생을 하는 거는 말씀대로 섭리에 거스르는 거라 생각하는 게 이게 막 사상적인 거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냥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글쎄 뭐 이순신 장군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막 엄청 훌륭한 갓생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와 전생에 이순신이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럼 그 사람은 수백 년째 계속 막 정말 대단한 매일매일 그렇게 살 거 아니야. 영웅으로 살겠죠. 영웅으로 하면서. 근데 언제까지 그걸 할 거냐고. 그러니까 물론 대단하신 당연히 영웅이 하니까. 그러면 현생의 영웅은 또 무슨 의미가 퇴색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가족도 지금 저희 뭐 아이를 키우고 이런 게 약간 제 인생의 약간 목적이 된 것처럼 너무나 소중하고 하지만 그 아이들도 본인이 자기네 가족도 꾸리면서 자기네 삶을 살 텐데 저는 높은 가능성으로 제가 그러니까 이거의 전제는 제가 막 예를 들어서 막 불로를 해서 막 150살, 200살이 돼도 되게 뭐 나름 건강하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애들 입장에서는 피곤할 것 같아요. 본인의 삶에 약간 이게 나를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하지 안 훌륭한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그냥 본인의 삶에서 나 언제까지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하라고 안 해도. 그래서 이거는 흔히 이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가장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의 초유의 관심사가 늘 이거거든요. 맞아요. 역사적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 저는 증명하는 게 그러면 가장 힘과 부를 막대하게 축적한 사람들이 이런 걸 어포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약이 됐던 기술이 됐던. 그러면 아까 우리가 AI 얘기하면서 했지만 이 우리가 막 부익부 빈익빈 얘기하는 게 그냥 차원이 달라진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백 살까지 사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제 한 20살까지 살고 나는 이번 생엔 틀렸다. 그러고 그냥 자살할 것 같아. 그치. 그럼 끝내버리면 약간 게임 같아지는 거지 인생이. 그쵸. 그래서 뭐 저는 블루는 말도 안 된다. 적당히 살고 적당히 죽어야 그게 의미 있는 삶이지. 그게 뭐 가족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먼 미래에 이런 불로장생의 삶을 사는 엄청난 빌리어네어들 이런 억만장자 조만장자들이 득세를 하고 그거에 그냥 파리 목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사회에서 어떤 식의 혁명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왜냐면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다 발전을 해서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지들이 할 거야. 지들이 할 건데 이제 문제가 근시일 내에 터지진 않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 정치인들 뭐 상원 하원 의원들 평균 나이가 뭐 거의 뭐 환갑이 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숫자가 막 100살이 넘고 막 120살, 150살이 넘고 그 시대에 아마 어떠한 형식의 폭력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거는 뭐 논란이 될까봐 조심스럽다기보다는 내가 아직 너무 한창이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90살이었다고 하면 영원히 살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좀 미련이 남을 것 같아. 근데 어르신들 말 들어보면은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꽤 있긴 하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잘 나가. 막 진짜 막 시리얼 엔터프레니어고 제 연쇄 창업가이고 막 돈도 많고 막 사람들이 나 우러러 보는데 죽기 너무 아까울 것 같아. 내 자식들, 내 손자들 너무 귀엽고 예쁘고 좀 더 크는 거 보고 싶고 하루만 더 살자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죽어야죠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지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맞아요. 하는데 근데 이제 이와 동시에 저는 아까 계속 인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뭔가 나중에 막 그 인류가 빈익빈 부익부가 단순히 이제 앞으로는 그 돈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라 신체 능력, 지능 이런 거에서도 많이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자들은 앞으로 더 좋은 유전자를 자식들한테 물려줘서 이제 더 나은 신체 능력, 더 나은 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되물림 될 거라고 봐요. 그럼 더 앞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고 전 이런 것들이 전 되게 좀 저질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전 제가 되게 큰 감동을 받는 거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너무너무 멋있는 스토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동경과 존경심을 갖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도 막 야마모토 요시노부 이런 사람들 진짜 야구 못하다가 스스로 엄청 노력해가지고 지금 막 월드시리즈 MVP까지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전 너무나도 인간다움과 인간의 초월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까지 다 대물림 돼버리면 너무 재미없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재미없죠. 네. 저는 대물림뿐만 아니라 약간 그 아까 저기도 트윗에서 나온 내용인데 디자인 베이비라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10년 전에 의학 용어로 나왔었는데 유전자를 내가 조작을 해서 말 그대로 베이비를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나온. 근데 예전에 그 뭐 저기 헉슬리의 멋진 스낵의 책을 보면은 네. 아이들의 클래스도 결국 클래스마다 신체적 능력도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서 우리가 결정 한번 잘못했다가는 그런 식의 시대가 충분히 도래할 수 있고 저는 아까 뭐 스티브님이 90살이 되면 이걸 생각해보면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 나이는 그렇게 그 중요한 기준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저는 우리 셋이서 뭐 예를 들어 이거 극단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막 지금 생을 마감할래라고 하면은 막 머릿속에 드는 생각 전 당연히 막 가족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고 그게 없어지면 저는 되게 사람들이 보통 안 좋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게 뭐냐 뭐 일이냐 나의 어떤 예술적 행위냐 가족이냐 사랑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최대한 그렇게 이 인생을 유지하는 게 살아있는 거고 뭐 신체는 건강하고 나이는 어려도 만약에 본인의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산다라고 하면 저는 그 죽음의 의미가 정말 생을 마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약간 걱정 섞인 그런 글도 썼지만 내 삶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그게 남의 기준에 성공이나 행복이 맞춰 있을 때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가 되게 병든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본인의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돈과 성공의 여부 없이 그 상관없이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그런 것들 최대한 좀 사는 사람들이 같이 모인 게 건강한 사회이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좋네요. 저희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맞아요. 슬슬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깊네요 대화가. 지금 네. 너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네. AI부터 삶부터 죽음부터 네. 네. 갑자기 뭐 SK 하이닉스랑 구글 얘기 시작해서 뭐 마무리를 되게 깊고 아름답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금기어를 또 왜요? 우리 리퀴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리퀴드 오늘 또 리퀴드를 좀 많이 광고를 안 했네. 네, 우리 리퀴드 로봇 스트래터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스틴 강한테 한번 콜드 DM 갑니까, 주영님? 네, 우리 로봇 스트래터지와 리퀴드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게 막 저희가 또 수다를 떨어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는데 저는 아직도 이거를 다 그 풀로 들으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 들지만 보다가 네. 뭐 이런 게 좀 궁금하다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저는 뭐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서 좀 새로운 대화 주제도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인 2번 얘기했으니까 네. 저희가 아직 그 코인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았다. 나름 네. 크립토 팟캐스트다. 비트코인은 생명과 같다. 비트코인은 생명이다. 유한하기 때문에 소중하다.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AI 관점에서 AI에서 이 얘기는 다음에 해도 좋은데 AI에서 크립토가 할 수 있는 크립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또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 나중에 네. 그 주제가 네. AI와 크립토 다 하는 아저씨. 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